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세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제원 전 의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장제원 전 의원이 여비서 타살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상황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타살이 아니고 성폭행 의혹. 성폭행 의혹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장제원 전 의원이 지난 3월 28일에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경찰 조사를.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 피해자가 오늘 오전 10시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 아마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타산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현장의 유서 내용을 보면 아직 뭐 유서 내용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 같은 걸 알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오늘 오전 피해자의 기자회견 예고와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성폭력 의혹으로 장제원 전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사실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그 기자회견이 뭐 열릴지 안 열릴지 지금 이것도 좀 불투명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일단 이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그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그 추가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예. 추가 증거는 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먼저 사건 당시에 뭐 1, 2분짜리의 짧은 영상 그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서 확보한 물증들이 담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해바라기 센터를 피해자가 방문해서 응급키트 DNA로 채취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국가수 감정서까지 받았고 이 감정서가 제출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아침 상황이 담겨 있는 짧은 영상까지 지금 제출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오전에 그대로 기자회견이 진행될지 아닐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도 저희 정치대담 함께해 주시는데 장제원 전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사기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예.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면서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다만 어제 그 한 언론에서 피해자 측이 공개한 동영상 내용 예. 그리고 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체증을 하는 증거를 채집하는 해바라기 센터의 객관적인 증거 이런 부분이 오니까 뭐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 어떤 범죄 행위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어쨌든 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입니다만 예. 객관적 사실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 전 의원이 이 사건이 불거진 뒤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도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내에 어떤 여파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이 뭐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제원 의원의 어떤 당내 위상과 예. 어떤 친윤으로서의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약간 위축을 시키는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당에서 이게 장제원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좀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하면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그 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때 뭐 있었던 건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예. 그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장제원 전 의원 사망 관련해서 더 파악이 되는 대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이 오늘입니다. 이 여야는 어제도 마 후보자 문제를 놓고 충돌을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했다면 지금의 헌정 붕괴의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을까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미 변론에 참여하지도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재판을 재개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이 오늘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도 예고를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 지금까지 그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는 곧 12월 말에 본인이 탄핵당할 당시에 3명의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입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중대결심 얘기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중대결심이 벌써 여러 번이거든요. 그리고 중대결심은 우리가 내용을 다 알아요. 뭐 결국은 뭐 재탄핵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탄핵을 할 경우에 그 대비해서 아마 한덕수 대행은 여러 가지의 장치, 왜냐하면 국정 마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이제 탄핵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이 된다면 뭐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그 표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맞대응 카드를 한덕수 대행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총리실은 민생 현안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 보면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러면서 그 어찌 보면 총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뭐 할 얘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 다른 방향으로 이게 튈 가능성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산불 영남에 있는 산불 문제 그로 인한 추경 문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현안들이 지금 누적돼 있어요. 예. 이거 굉장히 바쁜데 여기서 지금 정치적인 일 그리고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민생 그 위주의 그 한덕수 대행의 행보 이거를 저는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김상일 대변인.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요. 산불 네.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줄탄핵, 쌍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네. 진짜로 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했을 시에 저는 역풍이 훨씬 셀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줄탄핵을 해서 사실상 국무회의를 붕괴시키면 사실은 이것은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 어떤 단독 그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시에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 것인가? 저는 이해해 주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상호 잘못하거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했을 시에 역풍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압박과 정치적인 수사의 차원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총탄핵을 언급한 배우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수호가 아니라 그 성향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돼 하고 3명이 똘똘 뭉쳐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상력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역 의원 6명이 한 방송에 출연하는 게 여느 시사 프로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기괴하다, 기이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민주당의 상황이 누구인가, 김어준 씨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상 확증하는 어떤 방송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렇게 한 거죠. 헌법재판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여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만 뭐라고 했죠? 박찬대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명 한 명 헌법재판관을 부르면서 특히 정형식 그리고 조한창, 김복현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키워드입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파면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그 김어준 씨가 그와 같은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제기한 지금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은 그 재판관조차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의 를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다 한더라도 그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그 선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라든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초선 의원들과 함께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 씨의 지령을 이 대표가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김어준 씨가 지령을 내리고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 이 부분을 동의하실 저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내각을 뭐 줄탄핵해서 뭐 내각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원칙, 본질로 돌아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대행에 대해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행이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헌정을 수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헌적인 상황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당연한 주장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좀 거친 언사들이 나오는 것뿐이지 사실 본질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정 수호에 맞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또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위헌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헌법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늘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당 단독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도 늘릴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딱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네.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연장한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황당한 법안을 내놓고서 이게 지금 뭐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글쎄 그냥 우연인 법률은요. 그냥 처음에 성립되는 순간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그 종국적으로 정말 법안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전 되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를 계속 민주당이 꺼내드는 한 여권에서 아마 총체적인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빌미를 민주당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그 법안들 내용의 골자는 뭐 이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보 성향이 아닌 다른 뭐 이제 보수 재판관이라든지 그런 다른 성향의 재판관들이 들어오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거는 그 김어준 씨가 상상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그거는 그 지나친 상상력이죠. 그거는 위헌이 거의 명백해 보이고요. 예. 그런 입법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재의결이 돼야 되는데 재의결 의백석을 저는 갖출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상 법안이 이것은 뭐 통과되기도 어렵다. 거부권이 행사될 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좀 압박의 수단으로 쓰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압박의 수단도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압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면 그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짜증 같은 거, 그다음에 피로감 같은 거 이런 것을 너무 자극하게 되고 그게
우리 쪽에 지지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걸로 과도하다는 느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찌됐건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또 후임 지명 문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헌법재판소 교착 상태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교착 상태란 말 자체가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드락 5대3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5대3이면은 5대3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헌법의 의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그 사건의 그 관여한 재판관들 과반으로 그 선고를 하지만 탄핵이라든가 위헌법률 심사라든가 정당 해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가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인이 안 되면 기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한 달이 넘도록 지금 되죠?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중 플레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빨리 선고를 하라고 하면서 뒤로는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넣은 다음에 이걸 그 변론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확실하게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사실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달라라는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어제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이전에 결론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 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고 결국 6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그런 상황, 초유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해서 이런 국민적인 분열 양상을 마무리 지을 책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대표가 연속해서 4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떳떳하면 증언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불출석 예정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오면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가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는데 또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그 사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나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더군다나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본인이 모른다, 의정활동에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정활동에 바쁘다는 것보다 사실은 재판이 좀 우선돼야 되고 그거 뭐 충분히 피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려 4번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800만 원이 됐는데 재판부가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 과태료 계속 부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이제 강제 구인을 하느냐 뭐 감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4번 헛걸음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헛걸음이 헛되이지 않게 재판부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대표 불출석으로요. 재판이 16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하고 앞선 3번의 재판도 10분도 안 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공직 그리고 공인은 기본적으로 사법 질서를 잘 지킨다는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옳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으로 돌아가면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일정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으로서 여론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목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